39%. 비트코인이 12만 6천 달러에서 7만 7천 달러까지 떨어지는데 걸린 시간은 정확히 4개월이었습니다. 우리 돈으로 따지면 1억 8천만 원짜리가 1억 원이 됐다는 뜻인데요. 앞으로 향방이 어떻게 될까요? 빅쇼트로 유명한 마이클 버리는 5만 달러까지 추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고, 또 다른 반대편에서는 지금이 인생 역전의 기회라고 외칩니다. 지난 1월 29일 하루에만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 펀드에서 8억 달러 넘게 빠져나갔는데요. 이건 8월 이후 최악의 자금 유출입니다. 그동안 기관이 들어왔으니 안전하다, 이 말을 믿고 들어간 분들 많으시죠. 단순 현물 평단가로만 보면은 지금 그 거대 기관들도 물려있는 구간입니다. 물론 그들은 선물, 옵션 등으로 해칭을 했겠지만 현물 ETF의 장부상 손실은 그들에게도 분명 부담스러운 압박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기관들의 진짜 평균 단가를 보여드리고 앞으로 펼쳐질 3가지 시나리오를 데이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 시나리오별로 여러분이 지켜봐야 할 가격대가 어딘지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재밌고 알찬 정보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먼저 비트코인 폭락이 왜 일어났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3가지 거대한 파도가 동시에 밀려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파도는 미국에서 왔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트럼프 대통령이 깜짝 발표를 했습니다. 케빈 워시를 연방준비제도 의장으로 지명한 겁니다. 현 의장 제롬 파월의 임기가 5월에 끝나는데요. 그 후임자로 지목된 사람이 바로 이 케빈 워시입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이미 많은 분들이 언급했기 때문에 아마 아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사람의 이력을 보면은 시장이 왜 출렁였는지 이해가 됩니다. 케빈 워시는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연준 이사를 지낸 사람인데요.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성향이 문제입니다. 금융위기 직후 미국 경제가 디플레이션 직전까지 갔을 때도 이 사람은 인플레이션 위험을 계속 언급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매파 중에 매파입니다. 더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양적 완화에 대해 아주 비판적이라는 겁니다. 양적 완화가 뭐냐면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서 시장에 푸는 정책인데요. 비트코인은 이 돈 풀기 시기에 폭발적으로 올랐습니다. 2020년 코로나 때 미국이 돈을 미친 듯이 풀었을 때 비트코인이 1만 달러에서 6만 달러까지 갔던 거 기억하시죠? 근데 케빈 워시는 연준의 대차대조표를 줄여야 한다고 줄곧 주장해왔습니다. 대차대조표를 줄인다라는 건 시장에 풀린 돈을 다시 걷어들인다는 뜻입니다. 돈줄이 마르면은 가장 먼저 타격받는 자산이 뭘까요? 위험자산입니다. 그 중에서도 비트코인 같은 투기성 자산이 제일 먼저 맞습니다. 아이러니한 건 케빈 워시가 비트코인에 대해 부정적이지만은 않다는 겁니다. 2015년에 이 사람이 한 인터뷰가 있는데요. 비트코인이 정책에 좋은 경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앙은행이 정책을 잘못하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그걸 신호로 보여준다는 뜻이죠. 심지어 40세 이하라면 비트코인이 새로운 금이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그의 이런 말보다 그의 정책 성향에 더 주목했습니다. 금리 인하보다 대차대조표 축소가 먼저 올 수 있다. 이 공포가 비트코인을 끌어내린 겁니다. 두 번째 파도는 유럽에서 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매입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2019년에도 한번 이 얘기가 나왔다가 덴마크가 거절했는데 이번에는 분위기가 다릅니다. 덴마크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이 미국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기 시작했고요. 일부에서는 미국채 매도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셀 아메리카, 미국 자산을 팔아라, 이 말이 유럽에서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미국채가 흔들리면은 달러가 불안해지고 그 달러가 불안해지면은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커집니다. 세 번째 파도는 일본에서 왔습니다.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는 건데요. 이게 좀 복잡하지만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본은 금리가 거의 제로였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투자자들이 일본에서 엔화를 빌려서 금리가 높은 미국 자산에 투자했습니다. 이자 차이로 먹는 거죠. 근데 일본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엔화 가치가 올라가니까 빌린 돈을 갚으려면은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급하게 자산을 팔아서 엔화로 바꿔야 하는 상황이 온 겁니다. 이때 가장 먼저 팔리는 게 뭘까요? 유동성이 좋은 자산입니다. 24시간 거래되고 언제든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 그게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이 현금 인출기 역할을 한 겁니다. 이 3가지 파도가 동시에 밀려오면서 지난 주말 하루 만에 25억 6천만 달러 규모의 레버리지 포지션이 강제 청산됐습니다. 우리 돈으로 3조 7천억 원입니다. 레버리지로 비트코인을 샀던 사람들이 마진콜을 못 버티고 강제로 팔린 겁니다. 이 매물이 쏟아지면서 가격이 더 빠지고 가격이 빠지니까 또 다른 레버리지 물량이 청산되는 악순환이 벌어졌습니다.
자, 이제 제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한다라고 말씀드렸던 숫자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기관들의 평균 매입가입니다. 먼저 비트코인 현물 상장 지수 펀드, 쉽게 말해 비트코인 ETF를 보겠습니다. 2024년 1월에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됐습니다. 블랙록, 피델리티 같은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들이 비트코인을 담은 펀드를 만들었고요. 엄청난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들어온 시점이 언제였을까요? 대부분 비트코인이 8만 달러에서 10만 달러 사이일 때 들어왔습니다. 온체인 데이터 분석 업체들의 추정에 따르면 ETF로 들어온 자금의 실현 가격, 그러니까 평균 매입가가 대략 8만 4천 달러에서 9만 달러 사이입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7만 5천 달러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기관들도 지금 마이너스 구간에 있다는 뜻입니다. 더 충격적인 숫자가 있습니다. 스트래티지, 옛 이름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비트코인 보유량과 평균 단가입니다. 이 회사는 세상에서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가진 상장 기업인데요. 2026년 1월 말 기준으로 71만 3,500이 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전체 발행량의 3%가 넘습니다. 이 회사의 평균 매입가가 7만 6천 달러입니다. 지금 가격이 7만 6천 달러 근처니까요. 이 회사는 손익분기점 바로 위에 아슬아슬하게 걸쳐 있는 겁니다. 여기서 3%만 더 빠지면 장부상 손실로 전환됩니다. 그럼 뭐가 문제가 될까요? 스트래티지는 비트코인을 사기 위해 엄청난 빚을 졌습니다. 전환사채라는 걸 발행해서 돈을 빌렸는데요. 2027년까지 갚아야 할 부채가 82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12조 원입니다. 지금까지 이 회사는 단 한 번도 비트코인을 판 적이 없습니다. 사기만 했지 팔지 않았다는 거죠. 그게 이 회사의 전략이었습니다. 근데 만약 이 회사가 비트코인을 강제로 팔아야 하는 상황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71만 개가 시장에 쏟아지면요. 물론 한꺼번에 다 팔 수는 없겠지만 그 가능성만으로도 시장은 공포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7만 6천 달러를 최후의 보루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기가 뚫리면 기업 보유 물량의 마진콜 공포가 시작되니까요. 그런데 이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기관들이 다 물렸다고? 그럼 테슬라는? 엘살바도르는? 맞습니다. 시장에는 물린 기관만 있는 게 아니라 여유롭게 관망하는 올드 머니들도 있습니다. 이들의 평단가를 알면 바닥이 어디인지 더 명확해집니다. 먼저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입니다. 이 회사는 여전히 9,720개의 비트코인을 들고 있습니다. 추정되는 평균 매입가는 약 3만 4천 달러 수준입니다. 지금 가격이 폭락했다고 난리지만 테슬라 입장에서는 여전히 2배 넘는 수익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굳이 지금 가격에 던질 이유가 없습니다. 하락장을 버티는 든든한 지지대 역할을 하는 거죠. 핀테크 기업 블록도 마찬가지입니다. 평단가가 2만 7천 달러 됩니다. 이들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 시장을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국가 엘살바도르입니다. 꾸준히 111 비트코인 구매 전략을 썼던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 기억하시죠? 엘살바도르의 평단가는 물타기를 계속해서 현재 약 4만 4천 달러에서 5만 달러 사이로 추정됩니다. 마이클 버리가 경고한 5만 달러가 온다면 엘살바도르마저 수익을 반납하는 국가적 위기 상황이 된다는 뜻입니다. 정리해볼까요? 지금 공포에 떠는 건 평단가 8만 달러 이상의 신규 ETF 세력과 7만 6천 달러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입니다. 반면 3만에서 4만 달러대의 올드머니들은 요지부동입니다. 결국 지금 싸움은 신규 세력이 7만 5천 달러를 지켜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가 무너지면 올드머니들의 평단가까지 문이 열리게 되니까요. 자,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시나리오를 준비해야 할까요?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추가 폭락입니다. 마이클 버리가 경고한 5만 달러까지 열려 있다는 시나리오입니다. 이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첫째, 7만 달러 지지선이 깨져야 합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7만 4천 달러까지 내려왔다가 반등했는데요. 여기서 다시 한번 향방이 테스트되고 있습니다. 만약 7만 달러가 깨지면 레버리지 물량의 연쇄 청산이 시작됩니다. 롱스퀴즈라고 부르는 건데요. 레버리지로 비트코인을 산 사람들이 줄줄이 청산당하면서 매물이 쏟아지는 겁니다. 둘째, 채굴 업체들의 항복이 일어나야 합니다. 비트코인 채굴에는 전기료가 들어갑니다. 채굴 원가가 대략 4만 달러에서 5만 달러 사이로 추정되는데요. 가격이 여기까지 내려오면은 채굴 업체들은 캐는 것보다 그냥 시장에서 사는 게 이익입니다. 그러면은 채굴 업체들이 보유 물량을 팔기 시작합니다. 이걸 채굴자 항복이라고 부르는데요. 2022년 하락장에서도 이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 시나리오의 신호가 뭘까요? 채굴 업체들의 거래소 입금량이 급증하면 주의해야 합니다. 채굴자 항복 선언. 이미 가격이 다 폭락하고 나서 뉴스 보고
알면 너무 늦겠죠. 이걸 남들보다 한 박자 빠르게 여러분의 스마트폰으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내외 전문가들이 가장 많이 참고하는 데이터 사이트 크립토퀀트입니다. 무료로도 주요 데이터는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건 딱 하나입니다. 영어로 마이너2, 익스체인지 풀로, 한국말로는 채굴업체 거래소 입금량입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채굴자들은 비트코인을 캐서 자기들 지갑, 콜드 원릿 때 꽁꽁 숨겨둡니다. 그런데 이걸 팔기로 마음먹으면 어디로 보낼까요? 당연히 시장, 즉 거래소로 보냅니다. 평소에 잠잠하던 이 그래프 수치가 어느 날 갑자기 마치 송곳처럼 위로 팍 튀어오른다면 이게 바로 공습경보입니다. 채굴자들이 전기료를 내기 위해 혹은 파산을 막기 위해 눈물을 머금고 비트코인을 시장에 던지기 직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이클 버리는 왜 하필 5만 달러를 바닥으로 지목했을까요? 단순히 차트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올드머니들의 평단가가 바로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7만 달러 방어선이 뚫리고 채굴자들마저 항복하면 가격은 급격하게 5만 달러 선까지 밀릴 겁니다. 하지만 공포에 질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 구간에는 평단 34 K달러의 테슬라, 평단 27 K달러의 블록, 그리고 평단 최대 50 K달러, 엘살바도르라는 거대한 콘크리트 지지층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규 진입한 기관들은 빚을 내서 샀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면 강제로 팔아야 하지만 이 올드머니들은 다릅니다. 이들은 현금으로 샀고 이미 수년째 수익 구간을 즐기고 있는 진짜 강성 주주들입니다. 가격이 4만에서 5만 달러까지 내려오면 이들은 패닉셀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추가 매수에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최악의 시나리오인 폭락이 온다 해도 비트코인이 제로가 되는 게 아니라 주인이 약한 손에서 강한 손으로 바뀌는 거대한 손바뀜이 일어날 뿐이라는 겁니다. 5만 달러는 마이클 버리에게는 재앙이지만 현금을 든 분들에게는 올드머니들과 같은 가격에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이 동반 급락하면 위험 신호입니다. 비트코인은 이제 나스닥과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기술주가 폭락하면은 비트코인도 같이 맞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2024년 ETF 승인 이후 비트코인을 사고 파는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크립토 신봉자들이 시장을 주도했다면 지금은 월가의 거대 헤지펀드와 자산운용사들이 시장을 움직입니다. 이 기관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를 한번 들여다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들의 주머니 속에는 엔비디아, 테슬라 같은 고성장 기술주와 비트코인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즉, 기관들에게 비트코인은 금과 같은 해지 수단이 아니라 변동성이 큰 기술주의 하나일 뿐입니다. 경제 위기 신호가 오면 월가의 AI 트레이딩 봇들은 위험 회피 버튼을 누르고 이때 나스닥 주식과 비트코인을 동시에 기계적으로 팔아치웁니다. 이것이 바로 나스닥이 재채기를 하면은 비트코인이 독감에 걸리는 이유입니다. 그러니 차트만 보지 마시고 나스닥 선물 지수가 급락하고 있다면은 비트코인도 곧 따라갈 것이라는 가장 확실한 선행 예고편으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지루한 횡보입니다. 헤지펀드 매니저 마크 유스코의 전망인데요. 8만 달러에서 9만 5천 달러 사이를 오랫동안 오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왜 가능한지 구조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관들의 평균 단가가 8만 4천 달러 근처라고 말씀드렸죠. 여기보다 아래에서는 기관들도 손절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손해보고 팔아야 하니까요. 경제학에서 이걸 잠금 효과라고 부릅니다. 손실 구간에 들어가면 오히려 매도를 못하게 되는 현상이죠. 그래서 7만 5천 달러에서 8만 달러 사이의 지지선이 형성됩니다. 반대로 9만 5천 달러 위로 가려면 새로운 돈이 들어와야 하는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게 쉽지 않습니다. 케빈 워시가 연준 의장이 되면 유동성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고요. 무역 분쟁 불확실성도 있습니다. 새로운 자금이 유입될 명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긴 시간 동안 박스권에 갇힐 수 있습니다. 마크 유스코는 이 시기를 관광객이 빠져나가는 시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관광객은 당위 투기 자금을 말합니다. 빠른 수익을 노리고 들어온 돈이 지루함을 못 참고 빠져나가는 시기죠. 이 시나리오의 신호는 거래량 감소입니다. 펀딩비가 중립을 유지하고요. 특별한 뉴스 없이 가격이 정체됩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반등입니다. 이게 가능하려면은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ETF 자금 흐름이 순유입으로 전환돼야 합니다. 2026년 1월 29일에 10억 달러 넘게 빠져나갔는데요. 2026년 2월 2일에 5억 6천만 달러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이 흐름이 지속되는지가 중요합니다. 둘째, 규제 명확화가 필요합니다. 미국에서 암호화폐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ETF에 들어온 돈은 대부분 헤지펀드와 자산운용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 ETF도 승인됐는데 뭐가 더 필요하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단언컨대 진짜 돈의 쓰나미는 아직 시작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의회에서 계류 중인 클래리티 법안, 즉 시장 구조 명확화 법안이 통과된다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법안이 도대체 뭐길래 그럴까요? 쉽게 말해 암호화폐의 확실한 법적 신분증을 발급해 주는 겁니다. 지금까지 코인 시장은 이게 증권이냐 상품이냐를 두고 SEC, 증권거래위원회가 언제 소송을 걸지 모르는 살얼음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은 그 모호한 회색 지대를 없애고 비트코인과 주요 알트코인은 합법적인 디지털 자산이다라고 국가가 도장을 꽝 찍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바로 연기금이라는 2차 기관 자금의 빗장을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ETF를 통해 들어온 블랙록이나 피델리티의 자금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이들은 수익을 쫓는 공격적인 돈입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노후 자금을 굴리는 캘퍼스나 국민연금 같은 거대 연기금은 다릅니다. 이들은 법적 리스크가 0.1%만 있어도 절대 움직이지 않는 겁쟁이 돈이자 한 번 들어오면은 수십 년간 나가지 않는 무거운 돈입니다. 그동안 연기금들이 비트코인을 사고 싶어도 못 샀던 유일한 이유가 바로 법적 불확실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클래리티 법안이 그 리스크를 제로로 만들어준다면 그때부터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포트폴리오에 담아야 하는 시대가 옵니다. 이 거대한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고속도로를 뚫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클래리티 법안이 가진 진짜 파괴력입니다. 미국 연기금 시장 규모는 30조 달러입니다. 이 중 1%만 비트코인으로 와도 3천억 달러입니다. 지금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1조 5천억 달러 정도니까요. 20% 규모의 새로운 수요가 생기는 겁니다. 이 시나리오의 신호는 8만 5천 달러 재돌파입니다. 여기를 확실하게 뚫고 안착하면 추세가 전환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측하려 하지 말고 대응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도 미래를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대신 기준점을 잡아두고 그 기준에 따라 행동하면 됩니다. 두 가지 가격을 기억하세요. 7만 달러와 8만 5천 달러입니다. 7만 달러는 최후 방어선입니다. 여기가 뚫리면은 추가 하락을 각오해야 합니다. 5만 달러까지 열려 있다라고 보셔야 합니다. 8만 5천 달러는 추세 전환선입니다. 여기를 확실하게 뚫고 3일 이상 유지하면 반등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현금을 들고 계신 분들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떨어지는 칼날일 수 있습니다. 7만 달러, 지지 여부를 3일 이상 확인하세요. 아니면 확실하게 8만 5천 달러를 뚫고 안착할 때 들어가세요. 무릎에서 사라는 말이 있잖아요. 바닥을 잡으려 하지 마시고요. 추세 전환이 확인된 다음에 들어가도 늦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미 비트코인을 들고 계신 분들은 7만 달러가 깨지면 일부 리스크 관리를 고려해 보세요. 전량 손절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포트폴리오의 일부를 현금화해서 더 낮은 가격에 다시 살 준비를 하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긍정적인 신호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해시레이트가 역대 최고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해시레이트가 뭐냐면은 비트코인 네트워크에게 연산 능력인데요. 이게 높다는 건 채굴 업체들이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네트워크의 펀더멘탈은 여전히 견고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왜 기관이 들어왔는데도 비트코인은 이렇게 흔들리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기관이 들어오면 변동성이 줄어들 거라고 기대하셨을 겁니다. 근데 현실은 좀 달랐습니다. 기관 자금의 성격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지금 비트코인 ETF에 들어온 돈 중 상당 부분이 헤지펀드입니다. 이 헤지펀드들이 뭘 하고 있었냐면요. 캐리 트레이드라는 걸 했습니다. 현물 비트코인, ETF를 사고 동시에 선물을 공매도 하는 전략입니다. 현물과 선물 사이에 가격 차이가 있는데요. 이 차이를 먹는 거죠. 그런데 비트코인 선물 프리미엄이 줄어들었습니다. 한때 10% 넘던 게 지금 5%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수익이 안 나니까 이 포지션을 청산하는 거죠. 현물 ETF에서 돈을 빼고 선물 공매도를 정리합니다. 이게 최근 ETF 유출의 상당 부분을 설명합니다. 진짜 장기 투자 목적으로 들어온 기관 자금은 아직 많지 않습니다. 연기금이나 보험사 같은 진짜 장기 자금은 규제가 명확해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기관이 들어왔는데 변동성은 줄지 않은 겁니다. 투기성 기관 자금이 먼저 들어왔기 때문이죠. 진짜 안정적인 시장이 되려면 연기금 자금이 들어와야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이번 하락은 2022년과 같은 크립토 윈터의 시작일까요? 아니면 상승장 중간의 조정일까요? 2022년을 돌아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6만 9천 달러에서 1만 5천 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77% 하락이었죠. 테라 루나가 무너지고 FTX가 파산하고 레버리지 투자자들이 줄줄이 청산당했습니다. 그때와 지금은 뭐가 다를까요? 첫째, ETF라는 댐이 생겼습니다. 2022년에는 기관 자금이 직접 들어올 통로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블랙록과 피델리티가 운용하는 ETF가 있습니다.
이 ETF들의 총 자산이 500억 달러를 넘습니다. 이 자금이 전부 빠져나가지는 않을 겁니다. 둘째, 기업 보유 물량이 늘었습니다. 스트래티지만 해도 71만 개를 들고 있고요. 테슬라, 블록, 코인베이스 같은 기업들도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물량들이 시장에서 일정 부분 잠겨 있는 겁니다. 셋째, 규제 환경이 달라졌습니다. 2022년에는 SEC가 암호화폐를 적대적으로 대했습니다. 지금은 트럼프 행정부가 친암호화폐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SEC가 코인베이스와 로빈후드에 대한 소송을 철회했습니다. 비트와이즈의 최고 투자 책임자 매트 후간과 스탠다드 차타드의 제프리 캔드릭 같은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2014년, 2018년, 2022년에 있었던 80%급 대규모 조정이 2026년에는 일어나기 어렵다고요. 기관 참여와 기업 보유가 공급의 상당 부분을 묶어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하락은 40%에서 50% 선에서 멈출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고점 대비 42% 빠졌으니까요. 바닥 근처에 왔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확률입니다. 확실한 건 아무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주목할 만한 신호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매일 체크할 필요는 없고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확인하시면 됩니다. 첫째, 비트코인 현물, ETF 자금 흐름입니다. 순유입이 지속되면 긍정적이고요. 순유출이 계속되면 부정적입니다. 2월 2일 5억 6천만 달러가 유입됐는데요. 이게 이틀, 사흘 계속되는지 보세요. 둘째, 스트래티지 주가입니다. 이 회사 주가가 비트코인 선행지표 역할을 합니다. 주가가 52주 신저가를 경신하면 주의해야 합니다. 지금 주가가 149달러인데요. 고점 대비 60% 빠진 상태입니다. 세 번째로 확인해야 할 지표, CM. 이 비트코인 선물 미결제 약정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이걸 아주 쉽게 번역하면은 시장에 쌓여있는 외상값 혹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의 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수치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투자자들이 내 돈 주고 비트코인을 사는 게 아니라 남의 돈을 빌려서 베팅하는 레버리지가 하늘 높이 쌓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빚으로 쌓아 올린 탑은 아주 작은 충격에도 와르르 무너집니다. 누군가 한 명이 돈을 못 갚아 청산당하면 옆 사람도 같이 청산당하고 그 옆 사람도 연쇄적으로 터져버리는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겪은 폭락장의 대부분은 바로 이 빚의 탑이 무너질 때 발생했습니다. 반대로 이 미결제 약정 수치가 뚝 떨어졌다면 어떨까요? 그거는 시장의 거품, 즉 비투 세력들이 모조리 청산당하고 쫓겨났다는 뜻입니다. 화약괴 화약이 다 빠져나갔으니 더 이상 터질 게 없겠죠? 바로 그때가 시장이 진정되고 바닥을 다지는 순간입니다. 그러니 차트만 보지 마시고 이 외상값이 얼마나 줄어들었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줄어들어야만 진짜 건전한 반등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넷째, 케빈 워시의 인준 청문회입니다. 아직 상원 인준을 받지 않았습니다. 청문회에서 어떤 발언을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비둘기파적 발언이 나오면은 시장이 안도할 수 있고요. 매파적 발언이 나오면 추가 하락 압력이 생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지금의 폭락은 세 가지 파도가 동시에 밀려온 결과입니다. 케빈 워시 지명으로 인한 유동성 축소 공포, 유럽의 미국 불신,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기관들도 지금 물려 있습니다. 이 ETF 평균 매입가 84,000달러, 스트래티지 평균 매입가 76,000달러. 여러분만 물린 게 아니라 블랙록도 물렸고 마이클 세일러도 물렸습니다. 앞으로 세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합니다. 추가 폭락으로 5만 달러까지 가거나 8만에서 9만 5천 달러 사이를 오가는 횡보를 하거나 반등해서 다시 올라가거나. 기억해야 할 가격은 두 개입니다. 7만 달러와 8만 5천 달러. 7만 달러가 깨지면은 추가 하락을 각오하세요. 8만 5천 달러를 뚫고 안착하면은 추세 전환입니다. 기관은 떠난 게 아닙니다. 더 싼 가격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공포에 매도하지 마시고요. 기관의 재진입 신호를 포착하세요. 그 신호가 바로 ETF 자금 흐름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비트코인을 들고 계신가요? 아니면 현금을 들고 기회를 노리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